아들 하나 잘 되라고 모든 걸 바쳤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충남 천안의 60대 부부가 아들의 유학을 위해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원룸 반전세에 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남편은 은퇴 후 지하주차장 경비 일을 시작했고 아들은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생활비를 기대고 있다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처음엔 꿈이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들의 미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한 그 모든 선택이 결국 우리 부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고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는다면 당신도 모르게 그 길을 향해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후, 우리의 부부, 그리고 아이의 미래. 정말 이 선택이 모두를 위한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혜 씨는 올해 66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남편 윤종길 씨와 함께 35년 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고 남편은 지방 공기업에서 정비기술직으로 일했고 박 씨는 어린이집 조리사로 오랜 시간 일해왔습니다. 외아들인 유남인 군은 조용하고 공부에 몰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성적도 괜찮았고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을 땐 가족 모두가 울컥했죠. 그날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해외로 한번 보내보자.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단위 상위 5% 안에 들고 교내 영어 수업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금반지를 팔고 보험을 해약해 어학연수부터 시작했습니다. 40 중반쯤이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생활은 아들을 위한 준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민 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미국 중부에 있는 한 주립대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간 약 5천만 원. 생활비와 비행기 값을 감안하면 졸업까지 최소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쓴 수첩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항목마다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고 마치 시험지처럼 반복해서 계산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정년을 앞두고 퇴직금을 미리 당겨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역 치매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주말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밥을 나눴습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둘이 합쳐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아들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 박 씨는 공항에서 아이에게 작은 수첩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하민아, 꼭 돌아올 때 이 수첩에 엄마랑 아빠 이름 써서 와. 멋진 사람 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학 첫 학기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고지서는 약 5,300달러. 환율이 치솟던 시기여서 원화로는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숙사비가 인상되었고 교재비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고정 수입 외에 신용카드 리볼빙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집 근처 소형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고 방 하나는 세입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했고 여름엔 선풍기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 갔어. 과제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인해 하민 군이 탈수 증세로 입원했던 겁니다. 하루 입원비가 2,000달러였고 검사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니 일주일 치료에
약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비상금 통장을 해지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예금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하민군은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바쁘다는 핑계였고 나중에는 메시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보내준 캠퍼스 사진을 수첩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정수기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새벽엔 물류센터 상하차 일도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자는 말은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4번, 5번씩 병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박 씨는 괜찮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답했습니다. 유학 3년 차가 되던 해 하민군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수업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귀국하던 날 박 씨는 공항에서 아들을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왜 그랬냐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귀국 후 몇 달 동안 하민군은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입사 지원은 한두 군데뿐이었습니다. 면접에서는 학점과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고 그때부터 하민군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박 씨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남은 반찬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 말에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여.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밤마다 수첩을 꺼내 들고 아들이 처음 유학을 가던 날 썼던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우리가 바란 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 문장을 보며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하는 김정배 씨는 올해 67입니다. 30년 가까이 지역 농협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배 씨의 아내 송경애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했고 두 사람은 아들 하나를 키우며 오랜 시간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아들 규진 군은 학창시절 공부를 꽤 잘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전국 영어 토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애는 유학 보내야 해. 해외 나가면 더 크게 될 거야. 아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기대감에 부풀었고 본인도 해외 대학 진학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배 씨는 고민 끝에 조용히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노트 한 권과 오래된 전자계산기 하나.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지출 내역, 부부의 소득 추이,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예상 금액, 집 수리비, 예상 의료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배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안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다. 아빠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계산해보니 너를 유학 보내면 엄마랑 아빠는 80까지 일해야 해. 그땐 너도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할 텐데 우리가 계속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아들은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친구 중 몇몇은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본인도 미국 대학 진학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유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글로벌 캠퍼스, 정부 장학금이 가능한 프로그램, 국내 영어 특화 교육과정 등을 하나씩 검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전북의 한 영어 특성화 대학에 입학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부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김정배 씨는 그 6개월 동안의 체류비와 항공권, 생활비만을 지원했습니다. 총 지출은 약 1,500만 원. 부부는 이 금액이 넘지 않도록 정확히 예산을 짜서 관리했습니다.
식비는 주 단위로 이체했고,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 대신 이메일로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국제 경험을 최소한의 지출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김 씨는 노후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 김 씨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외에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했고, 국민연금은 상향된 기준으로 납입하며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제천시청에서 운영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고, 그 후로는 시니어 금융자문단의 무료 상담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살던 단독주택은 유지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매도하고 역세권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교통 접근성과 병원, 시장, 도서관이 가까운 위치였고 관리비 부담이 적은 곳을 골랐습니다. 매도 차익은 일부는 예금, 일부는 상환해야 할 대출 조기 상환에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부부 공동 명의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아내 송경애 씨도 정년 후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노인대학에서 그림책 읽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고, 정배 씨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재능기부 형식의 경제교육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주 2회, 하루 2시간씩만 일하면서도 성취감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부가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정배 씨는 우리는 아들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 사이에서 양쪽을 다 고려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늘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가족 모두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는 월 국민연금 125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투자 수익에서 약간의 배당금까지 합쳐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녀는 대학 졸업 후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했고,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첫 월급을 받은 날 부모님께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 한 장과 부부용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지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시간을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김정배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빠가 너를 유학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이 더 감사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아들을 유학 안 보낸 거라고 생각해. 그는 여전히 새벽 6시면 일어나 아내와 커피를 내리고 가끔은 주말 텃밭에서 채소를 손질합니다. 가족은 더 이상 희생을 말하지 않고 대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녀 유학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들의 삶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글로벌 금융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녀 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학비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육비뿐 아니라 유학 준비 과정, 해외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항공료 생활비 등 복합적인 항목이 포함된 구조이며,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이 노후 준비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한 공공기관 설문조사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자녀 유학을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 중 약 62%가 은퇴 이후 생계형 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38%는 장기간의 대출 상환 또는 자산 매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절반 이상은 자녀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국제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 생활비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지출이 기존 예측 대비 평균 28%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 국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응급의료비 부담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등교육 관련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이 자녀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기대하며 유학을 선택하는 경향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자산 유동성과 은퇴 안정성이 위협받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교육 문화와 맞물리며 더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학 중심의 교육 투자 문화가 장기적 자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단기간에 자녀 교육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부모 세대의 노후 재정 계획이 사실상 방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자녀가 유학 후 국내로 돌아와도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모와 자녀 모두가 투자 대비 실질적 회복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돌아온 유학생 가운데 약 44%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실패하거나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위나 외국어 실력 자체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는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더불어 부모 세대의 경제적 희생이 커질수록 자녀가 느끼는 정서적 부담감 또한 함께 증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해외 심리학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투자 구조가 자녀에게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만성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학업 지속과 사회 적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현재와 자녀의 심리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깊은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이며 그 안에서 정작 가장 취약해지는 존재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중장년층 자신일 수 있다고.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닌 지금 우리의 구조적 문제이며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처럼 자녀 유학으로 인해 노후가 무너진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재정계획 수립과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부모 자신의 은퇴 준비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가계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자녀 유학에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 리스크로 간주되며 자산 대비 적정 유학 지출 비율은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 세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노후 안전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창업 컨설팅,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소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지역 커뮤니티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는 5060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시니어 인턴십과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자에게 월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장년 희망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은퇴 후 커리어 전환을 위한 직무교육과 상담을 통합 제공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멘토, 지역 역사 해설사, 돌봄 매니저 등의 일자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100세 인생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자 대상 재무설계, 사회참여교육, 생활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수자에게는 노인 일자리 우선 배정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각 구청이나 시청 복지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는 무료 상담을 통해 현재 재정 상태와 연계 가능한 지역 자원을 분석해주는 사례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국가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주는 에이지드 케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에이지드 케어 퍼넨셜 애드바이저라는 제도를 통해 은퇴 예정자와 고령층에게 자녀 교육비, 유학 자금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 인증 자문을 거쳐야 유학 송금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또한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부모 교육 비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 총액에 대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부모의 은퇴 자산 대비 자녀 고등교육 자금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대학 등록금 보조 신청 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중심의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은 부모의 희생이 아닌 가족 전체의 생애 주기적 계획 속에서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리한 빚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건강한 노후다. 즉, 지금 당장은 아이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아이가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된다면 그 사랑은 부담이자 족쇄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 교육과 부모 노후는 선택이 아닌 균형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해외 국가들의 선진적 사례를 참고하여 부모 세대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전략을 수립해야만 자녀 세대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 그 누구도 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의 인생까지 내어주는 일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멈춰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꽃은 봄에 피지만 사람의 봄은 마음이 따뜻해질 때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부모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의 유학을 위해 집을 팔고 대출을 얻고 건강과 노후를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은 삶, 아들의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묵묵히 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사랑을 품고도 가족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기회를 주되 자신에게도 존엄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커피를 내리고 햇살 아래 아내와 나란히 걷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시나요?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는 말로부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희생이 서로를 무너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늦지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복지관, 서랍 속 연금 수첩, 아직 닿지 않은 정부 지원 창구들, 그리고 나를 아끼겠다는 오늘의 다짐 하나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봄은 다시 옵니다. 그 봄을 우리 함께 맞이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봄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남편이 퇴직하자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친구는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라고 믿어지시나요? 광주에 사는 58세 김정희 씨는 남편의 퇴직 이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들로부터 연이어 사업 제안, 투자 권유, 심지어 보험 가입 권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인데요. 퇴직금이 들어온 걸 알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했는데 평소엔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밥을 사겠다며 다가오진 않았나요? 이 영상에서는 퇴직 후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면 당신도 조용히 돈을 빼앗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2살의 박문섭 씨는 지난해 봄 사기업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을 마쳤다. 이른 나이에 입사해 30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한 길만 걸어온 그는 회사 내에서도 든든한 기둥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책임감 있는 인물이었다. 실적보다는 정직함으로 인정받았고
후배들 사이에선 박 부장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도 들었을 만큼 모범적인 직장인이었다. 퇴직 직전에는 사내에서 조촐한 송별회도 열렸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그러나 그 다짐은 퇴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던 최상원 씨에게서 왔다. 형, 이제 시간 좀 나지? 나랑 차 한잔 하자. 얘기 좀 나눌 게 있어서. 그렇게 만난 카페에서 최 씨는 대뜸 말을 꺼냈다. 형은 신용도도 좋고 돈도 좀 있잖아. 지금 이 투자 기회는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박 씨에게 신생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을 설명하며 초기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요구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무조건 수익 나는 구조야. 실물 상품도 있고 이미 투자한 사람들 수십 명이 있어. 박 씨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답은 막연했고 자료도 부실했다. 마음속엔 이미 거절이라는 답을 내려놓고 있었지만 오랜 인연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국 며칠만 생각해보자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박 씨는 결심을 내리고 정중하게 거절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그 후로 최 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그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최 씨의 이름이 저장돼 있었지만 다시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의 이탈은 가슴을 싸하게 만들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다. 연락이 뜸하던 후배에게서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안부 메시지가 왔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겠지만 박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또 무언가 부탁이 오겠구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사실 제가 작은 주식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형님 정도 되시면 회원 모집 없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수익률이요? 매달 3에서 5%는 꾸준히 나옵니다. 꾸준히 나옵니다.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그 말에 박 씨는 처음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특별한 알고리즘, 전문가의 시그널 같은 단어들이 쏟아질수록 그는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되었다. 결국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다가 생각해볼게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이 또한 연락이 끊긴 또 하나의 인연이 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외삼촌 댁에서 일어났다. 박 씨는 오래전부터 조카 현주와 각별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보살폈고 대학 입학할 땐 용돈도 챙겨주며 응원했다. 그런데 퇴직 소식을 들은 조카 어머니, 박 씨의 여동생이 연락을 해왔다. 오빠, 현주가 이번에 디자인 유학을 준비 중인데 학비가 좀 부족하대. 혹시 5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박 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흔쾌히 송금했다. 그러나 그 후 조카는 이전처럼 전화하지 않았고 여동생 역시 나중에 꼭 갚을게라는 말만 남긴 채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깊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는 점점 외로워졌다. 휴대폰 전화 기록은 줄어들었고 모임에서 빠지면 연락을 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연락처를 지울 때는 손이 떨렸다. 그 사람은 박 씨가 어려웠던 시절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던 사이였다. 그런데 퇴직 후 처음 받은 연락이 지금 사업 하나 하는데 형이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는 부탁이었다. 그 후 거절하자 이내 인연은 끊겼다. 그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사실은 내 직책과 통장 잔고 때문이었던 걸까? 외롭고도 아픈 자문이었다. 자신이 존재했던 이유가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틀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함께 사라졌다는 현실이 참담했다. 결국 박 씨는 연락처 목록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3개월 안에 아무 말도 없는 사람, 자신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 퇴직 후 갑자기 다가온 사람들을 모두 제외했다. 그렇게 남은 건 단 6명. 그들은 지금도 박 씨에게 안부를 묻고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 씨는 이제야 진짜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 중인 67살의 여성 윤선희 씨는 35년 동안 지역 농협에서 일하다가 62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부터 윤 씨는 매달 급여의 3분의 1을 저축하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까지 아낄 필요 있냐며 만류했지만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버는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거야. 그 말이 그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윤 씨는 퇴직을 앞두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노후의 재정, 건강, 관계, 여가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고 그녀는 꼼꼼히 노트를 만들어가며 배우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인간관계 정리법과 퇴직 후 사기 피해 유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가장 먼저 경계하라.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남았고 실제로 윤 씨는 그 이후로 모든 관계를 한 걸음 거리 두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윤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시간 좀 되시죠? 평소 인연도 깊고 신뢰하던 인물이었기에 윤 씨는 별 의심 없이 만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중 그는 조심스레 부동산 경매로 괜찮은 수익을 보고 있다며 제안을 했고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흔들리는 기색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삶을 위한 거라 미안해요. 투자할 계획은 없어요. 그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또 다른 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대학 시절 동창으로 서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웃으며 만나 차를 마시던 중 그는 은근히 요즘은 금에 투자해야 해. 20% 수익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어라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엔 절대 돈을 쓰지 않아요. 불쾌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사람을 다시 만난 기쁨이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이별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만의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은 단절한다. 둘째, 단기 수익을 강조하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한다. 셋째, 투자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고 부부나 가족과 먼저 상의한다. 넷째, 노후 자금은 오직 자신과 가족의 삶에만 쓴다. 이 원칙 덕분에 그녀는 퇴직 후 1년 동안 단 한 번의 투자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인간관계의 질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가 아닌 관심과 가치로 맺어진 인연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등록했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주말 산책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직업이나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오직 책, 자연, 일상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그녀의 정서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일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맞춰 살았던 윤 씨는 처음으로 나답게 사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점심엔 가볍게 동네 시장을 돌며 이웃들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수업에 참여했고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일구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윤 씨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국공채에 넣고 일부는 분산형 ETF에 투자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고위험 상품 제안은 단칼에 거절했고 매월 수입과 지출을 수기로 기록하며 지출 통제력을 유지했습니다.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대비했고 가족과의 여행비는 별도 통장에 분리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평온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한 달에 한 번 자기 점검의 날을 만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날에는 하루를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오전엔 지난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검토하고 보험 갱신 시기나 자산 흐름도 기록합니다. 오후에는 자신이 읽은 책을 정리하며 느낀 점을 적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노후에도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윤 씨는 같은 연령대의 지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처의 치유농장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6명의 친구들과는 매주 일요일마다 소모임을 열고 건강과 식단, 감정관리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만남이었지만 함께 잡초를 뽑고 손수 키운 허브를 나누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감사일기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아파트 앞 벤치에서 잠시 눈을 붙인 고양이, 손녀의 그림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일기의 한 줄이 됩니다. 젊을 때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작은 것도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윤 씨의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씨는 자신처럼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작은 조언을 건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작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쓸지,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를 다시 정하는 시기죠. 그녀는 요즘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매달 노후 생활 블로그에 글을 쓰며 경험을 나누고 있고, 최근에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윤 씨의 삶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활기차고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게 그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온 결과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례의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퇴직 후의 삶에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심리적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미국 시니어 커뮤니티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약 62%가 퇴직 후 첫 1년 안에 인간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37%는 친구나 동료가 사라졌고 24%는 오히려 금전적 부탁을 받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위 사례에서처럼 퇴직 이후 오랜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돈을 요구하거나 투자 제안을 하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 순간 사회적 신뢰 자원을 함께 잃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틀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역할, 인간관계의 중심점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럽 고령자 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퇴직 후 심리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약 48%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은 우울감과 수면장애를 동반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금전적 스트레스는 노년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 노후경제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손실을 경험한 은퇴자 중 우울증 위험이 약 2배 높았고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반면 윤선희 씨처럼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재구성하고 경제적으로 계획을 세운 경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캐나다의 고령사회재단에서는 은퇴 전 소셜 포지셔닝 훈련과 금융 자율 계획 교육을 이수한 은퇴자들이 퇴직 후에도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85%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돈을 중심으로 얽힌 관계가 아닌 관심과 가치 중심의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도 고립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노년기 삶의 질 보고서에서 경제적 자율성과 정서적 안정은 노인의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고 명시하며 불안정한 소득 구조보다 안정된 연금, 저위험 자산, 분산, 실손의료 보장 등의 계획이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처럼 퇴직 후에도 월별 가계 지출을 기록하고 병원비에 대비한 보험 체계를 갖춘 사람들은 불안감이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체적인 재정 관리 경험이 있는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3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할 확률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별다른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들은 퇴직 후 첫 해에 충동적 소비나 주변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급증하며 그로 인한 인간관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돈과 인간관계는 노후 삶에서 서로 맞물린 거대한 톱니바퀴와도 같습니다. 돈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받고 반대로 관계를 통해 돈을 지키려는 사람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이 아닌 가치와 원칙, 계획으로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치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요? 지금의 선택이 곧 우리의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노후 준비의 부재로 인해 겪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어 보다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서는 에듀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 마을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 의료, 돌봄, 예방, 주거, 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헬스케어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름보다 기억이 사라지고 돈보다 온기가 더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려드린 두 이야기, 마음속에 오래 남지 않으셨나요? 한 사람은 50이 넘도록 함께했던 친구들에게서조차 외면당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받으며 관계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한 작은 습관들 덕분에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일상 속에서 따뜻한 인간관계와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퇴직 이후 우리가 만나는 노후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는 고독 속에서 후회를 마주하고 누구는 준비 속에서 평화를 맞이합니다. 노후는 지금 우리가 쌓아가는 시간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는 어떻게 늙어갈까? 나는 누구와 함께 남아있을까? 정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지출을 돌아보며, 한 해에 한 번, 자신만을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워보는 것. 그렇게 시작된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잊히고 싶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며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진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 모두가 윤선희 씨처럼 작지만 단단한 준비로 누구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노후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도 언제나 따뜻하길 바랍니다. 3년 전 그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이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3세 박영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살 집을 마련하려고 전세 대신 매매를 택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말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만 한 달에 170만 원. 결국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다 연체가 시작됐고 며칠 전엔 법원에서 날아온 경매 통지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선 매일 130명이 집을 경매로 잃고 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희망을 붙잡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고 전세도 안 나가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병원비도 밀렸는데 어떡하지? 올해로 66이 된 조남진 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다. 원래는 이런 삶이 아니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그는 경기도 일산의 중소기업에서 35년 넘게 근무했다.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는 거의 1억 원 가까이를 손에 쥐었다. 당시 그는 부인과 둘이 사는 50평생의 고생 끝에 드디어 편안한 노후가 올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조 씨는 퇴직 직후였던 2022년 봄, 아내와 함께 서울 강서구의 신축 빌라를 매입했다. 분양가는 약 3억 원. 보유 현금은 부족했지만 당시 저금리와 부동산 상승 기대에 마음이 급해졌다. 주변 지인들도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며 조언 아닌 조언을 쏟아냈다. 조 씨는 결국 보유 중이던 퇴직금 전액과 추가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켜 집을 계약했다. 문제는 그 직후부터였다. 금리는 해마다 가파르게 올랐고 빌라는 생각보다 쉽게 팔리지 않았다. 세입자를 들이려고 해도 전세 시세가 무너졌고 월세는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다. 퇴직 이후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대출 이자부터가 감당이 안 됐다. 처음엔 월 90만 원 정도였던 원리금 상환액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느덧 월 140만 원까지 치솟았다. 처음에는 아끼면 된다고 생각했다. 식사는 대부분 김치찌개와 달걀 후라이로 때웠고 외식은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다. 아내는 혼자 조용히 울면서도 남편 앞에선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삶은 점점 좁아졌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급기야 조 씨는 부인 몰래 국민연금을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겨우 넘겼지만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24년 겨울, 조 씨 부부는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집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지내야 했다. 가스요금이 밀려 보일러가 끊긴 건 이미 세 번째였다. 전기료도 연체돼 정전 경고 문자가 날아들었다. 당뇨약과 혈압약은 복지관에서 받은 기초의약품으로 버텼다. 아내는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진료비가 없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결국 2025년 봄, 은행에서 보내온 내용 증명 한 통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이자, 연체가 장기화되며 은행 측은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했고 조 씨가 소유한 유일한 자산, 그 신축 빌라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작 2년 전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라 여겼던 집이었다. 이 집을 보며 아내는 한 번도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지 못했다. 조 씨는 벽에 걸려있던 혼인사진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리했어. 부부는 짐을 꾸릴 돈조차 없어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고시원 방 한 칸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수건, 전기밥솥, 아내의 미신기, 집안 구석구석의 물건들 대부분은 중고나라에 헐값에 내놓고 처분했다. 이삿짐 차도 부를 수 없었기에 지인에게 트럭을 빌려 몇 번에 걸쳐 짐을 옮겼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더 참담한 건 그 이후였다. 고시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조 씨는 갑작스레 쓰러졌다.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실신이었다. 병원에서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본인 부담금 5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하루 만에 퇴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런 노인 환자가 요즘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더 이상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매달 나가는 이자도 남은 대출 잔액도 이제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는 자주 말한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조 씨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도봉산 입구로 향한다. 그곳에서 박스를 줍고 캔을 모아 하루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번다. 그의 손은 늘 굳은 살로 뒤덮여 있고 허리는 굽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깊게 꺾인 건 그의 표정이다. 그늘진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피곤에 지친 어깨는 한 남자의 무너진 노후를 여실히 보여준다. 길거리에서 조 씨를 알아보는 이들은 없다. 그는 과거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었고 자녀들과는 몇 년 전 연락이 끊긴 상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연락을 피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후회하고 있다. 고요한 고시원 방, 좁은 이불 한 장, 딱딱한 바닥 위에서 그는 밤마다 뒤척인다. 가끔은 꿈에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본다고 했다. 하지만 꿈은 곧 사라지고 눈을 뜨면 또다시 차가운 현실이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조 씨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벽에 걸린 혼인사진 앞에서 조용히 눈물 짓는 또 다른 노인.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경매 통지서에 눌려 밤잠을 설친 또 다른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말한다. 처음부터 집을 사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아침이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이른한 사례 박정태 씨는 이 마을에 정착한 지 어느덧 5년째다. 매일 아침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아내와 함께 동네 텃밭에서 상추며 깻잎을 키운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흐른다. 이런 삶을 그가 늘 누려왔던 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고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박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50년 가까이 인쇄소에서 일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종로의 인쇄골목으로 출근했고 하루 12시간씩 손에 잉크를 묻히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허리 펼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하곤 했다. 힘들어도 내 나이 되면 웃을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뭐하러 사나. 그 말처럼 그는 은퇴 전부터 오랫동안 노후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퇴직하기 15년 전부터 그는 소비를 철저히 줄이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최신형으로 바꾸지 않았고 가족여행도 3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였다. 그는 식비를 줄이기보다 불필요한 관계 비용을 줄였다. 회식이나 체면 칠회는 최소화했고 돈보다 시간을 중요시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맹신을 경계했다. 주변에서는 다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 돈으로 못 사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그는 종로 근처 전셋집에서 3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내 집 마련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 자산으로 따로 관리했다. 적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시절보다 월 보험료를 일부러 높게 설정했고 퇴직금을 받을 즈음에는 이미 15년간 쌓인 연금 납입 기록이 충실히 남아 있었다. 80 가까운 선배가 지금은 힘들어도 연금 하나만큼은 꼭 챙기라던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퇴직 직전 고민 끝에 수도권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이미 나이가 들면 병원 접근성과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노인 사례를 통해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인과 함께 전국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은퇴 후 정착지를 물색했다. 그리고 결국 찾은 곳이 바로 지금의 기장마을이었다. 작지만 커뮤니티가 살아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활발했으며 무엇보다 월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 가능한 구조였다. 퇴직 후 그는 서울에서 받은 퇴직금 약 9천만 원과 노후까지 모아둔 예금 약 1억 3천만 원을 합쳐 기장의 조용한 소형 단독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 일부는 저위험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했고 나머지는 긴급자금으로 통장에 보관해 두었다. 그의 월 생활비는 현재 평균 130만 원. 그중 국민연금으로만 월 98만 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텃밭에서 나는 식재료와 마을복지관의 무료 식사 서비스로 충분히 해결된다. 아내는 주 2회 복지관에서 열리는 수묵화 수업을 듣고 박 씨는 마을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작은 낚시동호회를 만들었고 마을의 자원봉사단에 가입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예전엔 돈이 없어서 외식을 못했고 지금은 밖에서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제일 좋거든요. 이 마을로 온 지 3년째 되던 해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고혈압을 조기 발견했고 마을보건소를 통해 무료 처방을 받기 시작했다. 만약 서울에 살았다면 바쁜 일정에 병원을 제때 찾지 못했을 거라며 박 씨는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를 위해 생전 증여는 일절하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고 우리 노후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겠다고 일찍이 못을 박았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과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명절과 생일에만 소박하게 만난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난하지 않지만 여유롭고 외롭지 않지만 조용한 삶이라고 정의한다.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인들이 투자가 어쩌고 할 때에도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다. 요즘 그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노인 이야기 할아버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이다. 박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노후란 건 결국 돈이 얼마나 있냐보다도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의 결과야. 나는 내가 준비한 만큼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의 집 마당에는 라일락 나무가 하나 서 있다. 매년 봄이면 라일락 향이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퍼지고 박 씨는 그 향기 속에서 책을 읽는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던 시절 지하철 안에서 바라보던 아침 햇살보다 지금 이 라일락 한 그루가 훨씬 값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가 잃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참 잘 산 인생이지 않나요? 부동산과 대출 그리고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중장년층 사이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는 바로 퇴직 이후의 주거 안정성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의 경매로 넘어간 주거용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1만 8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이 전체 경매 물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특히 실수요자, 즉 살기 위해 집을 산 사람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퇴직 직후에 안정적 수입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고정적인 대출 상환이 지속되며 생기는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후 빈곤과 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국 노인층의 부채 기반 노후 리스크에 대해 2024년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는데, 특히 부채가 있는 고령자의 67% 이상이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저소득층 일자리로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노년경제연구소 NBER에서도 유사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약 38%가 퇴직 후 5년 이내에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계형 채무를 새로 지게 되며, 이 중 상당수가 파산 또는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 없이 대출에 의존해 주거를 마련한 계층의 파산 위험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노후 파산과는 거리가 먼 그룹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축, 부채 회피, 연금 수령 전략, 그리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비용 절감형 주거, 이전 등 방어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도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OECD 보고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령 이력이 있고 주거비가 전체 소득의 30% 이하인 고령자의 경우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행복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위험 회피 전략이라는 점은 다양한 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의 2025년 3월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에서 은퇴한 뒤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한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서울 및 수도권의 유사 가구보다 평균 42만 원 낮으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약하자면 자산 규모와 소득의 절대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대에는 모을 수 있는 능력보다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재조정 신청 건수가 작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신호이며, 노후의 주거와 금융 안정에 대한 준비가 결코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처럼 준비와 선택의 차이는 고스란히 삶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삶의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대출 상환의 무게에 짓눌리고 경매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의 균형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적 도움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며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자에게 단열 시공, 난방 개선, 낙상 방지 안전바 설치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어르신 주거 안정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 노인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노인 안심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주거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는 노인 금융 상담센터를 통해 고령층 대상 대출 상담, 연체 예방, 신용 회복을 위한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는 노인생활안정기금을 통해 긴급 생계비를 단기 무이자로 지원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임대료 연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고령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도 함께 줄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83만 명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어르신들 중 82%가 정기적인 수입이 정신 건강과 삶의 의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은 고령층의 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형 금융설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금융기관과 함께 노후 지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연금, 보험, 주거, 의료비 계획을 사전 설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파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주거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WOHNBERATUNG 보온베라툰이라는 정책을 운영 중인데, 이는 고령자의 생활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무료 주거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실내 구조 개선, 욕실 리모델링, 전기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고, 상담 후 연계된 기술자가 실질적 공사를 지원하면서 고령자 주거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고령층 파산을 막기 위해 영모기지 상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령자가 영모기지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공인 재정상담사와 면담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장기적 리스크와 상속 문제까지 점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고령자들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 기반의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고령자 금융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복지와 금융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장되어 보다 정교한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과 파산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개인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태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이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는, 그리고 세상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같은 나이, 다른 인생, 같은 시간, 다른 표정. 노력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조남진 어르신과 박정태 어르신의 삶을 떠올려 보셨나요? 누군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집 한 채로 인해 경매 통지서 앞에서 무너졌고, 또 누군가는 욕심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준비한 선택 덕분에 매일 아침 라일락 향기 속에서 미소 지으며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아버지였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흔들렸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준비해야 나중이 평안하다는 믿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는 빨리 시작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지나친 의존을 멈추고, 지자체의 도움을 찾고, 내 삶을 위한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함께 노력할 때 함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누며 같이 늙어가는 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늙어가면서 혹시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얼마 전 자녀가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정든 집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만 가장 무서운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잖아요. 저는 그 두려움에 너무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답니다. 제가 겪은 그 억울한 사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늙어가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최근 뉴스 보셨나요? 70대 어르신이 홀로 살다가 약을 제때 챙기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죠. 의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생활비까지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50대, 60대인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집안을 둘러보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이제 버려지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 있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전성우 72. 동네에서는 한때 보험 여직원이라 불리던 사람이다. 젊던 날 빗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골목을 뛰어다녔고 양복 주머니에는 늘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고객 전화번호, 상담 시간, 보험료 날짜가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은 내 삶의 지도였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그 수첩을 버리지 못했다.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커피 얼룩이 남아있고 스프링은 삐뚤어졌지만 손에 쥐면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다.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어 걷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 그래도 나는 아직은 혼자 살만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텼다. 이른 아침 큰며느리 은지는 초인종을 누르며 들어왔다. 아버님, 냉장고 한번 볼게요. 우유 언제 사셨어요? 어제 같은데 글쎄 그제였나? 은지는 유통기한을 손가락으로 짚더니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작은 며느리 수진도 그날 오후에 들렀다. 아버님, 가스레인지 밸브는 요즘 꼭 잠그고 주무세요? 그럼 내가 누구냐? 수첩에도 체크하지. 나는 낡은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러나 체크칸은 몇 줄이 비어 있었다. 손떨림 탓에 글씨도 기울어 있었다. 수지는 말끝을 흐렸다. 혹시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불 켜시죠? 복도에 작은 불이라도. 그 말에 대답을 얼버무렸다. 한밤중에 발끝으로 더듬어 걷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며칠 뒤 큰아들이 연락했다.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새로 생긴 내과라는데 장비도 좋대요. 뭘 갑자기 검진이야? 괜찮다니까. 검진날 의사는 내 무릎을 눌러보고 허리 각도를 재더니 아들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십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나는 들리지 않는 척 귀를 돌렸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단어가 귓속에 박혔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말수가 줄었다. 차창 밖으로 겨울빛 하늘이 흐려졌다. 그 즈음부터 며느리들은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냉장고 칸칸이 라벨을 붙이고 욕실 벽에는 손잡이를 달자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불편했다. 아버님, 약 드시는 시간 헷갈리시면
이 통 써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칸이 있어요. 내가 수첩이 있는데 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전날 저녁약을 빼먹은 기억이 수첩 빈칸처럼 하얗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혹시 내가 정말 혼자 살기 힘든 건가?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뺨을 스치듯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다. 다음 주말 은지가 노트북을 펼쳤다. 아버님, 요즘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의료진 상주에 안전 설비도 잘 되어 있고요. 화면 속 밝은 조명이 내 방의 어둠과 대조를 이뤘다. 안내문, 웃는 간호사, 넓은 거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둠은 더 커졌다. 마치 이제 그곳으로 가셔도 괜찮다는 사인을 받는 느낌이었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오래전 고객 이름 옆에 약속 준수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다. 그때의 나는 늦지 않으려고 뛰었다. 요즘에 나는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며칠 후 아들이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요. 필요한 건 간단히 챙기시면 돼요. 어디를? 좋은 곳, 안전한 곳이요. 좋은 곳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어쩐지 끝이 보이는 말이었다. 나는 수첩 맨 앞장에 집 나갈 때 확인이라는 페이지를 펼쳤다. 안경, 지갑, 수첩. 체크박스를 하나하나 더듬는데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사인만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은지가 펜을 내밀었다. 서류는 글씨가 작고 칸이 많았다. 동의 확인, 개인정보. 단어들이 빗물처럼 번져 보였다. 이게 무슨 서류냐? 아버님을 위한 절차예요. 자세한 건 내일 차에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펜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졌다. 한 줄, 두 줄, 이름을 쓰는 동안 짐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커졌다. 사인을 끝내자 은지는 조심스레 봉투를 덮었다. 그날 밤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첫 장에는 오래전 내 손글씨가 있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킨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한숨이 나왔다. 창밖에서 눈이 시작됐다. 전기요를 올려도 발끝이 시렸다. 나는 속삭였다. 정심아, 나 잘한 거지? 대답은 눈송이 소리처럼 가벼웠다. 불 켜진 거실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다. 내일 아침이라는 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아침 현관의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족사진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은지는 내 코트를 단정히 걸쳐주었다. 아버님, 춥지 않게 목도리도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거긴 멀어? 조금요. 길 막히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낯설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모습은 수첩과 같은 색이었다. 바랜 갈색, 모서리가 달아 둥그러진 표정. 차에 타자 은지는 히터를 높였다. 라디오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가 흘렀다. 내 호주머니 속 수첩이 작게 떨렸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답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대신 수첩 빈칸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글씨가 삐뚤어졌다. 손끝이 얼어 있었다. 신호에 멈춘 차창 밖으로 어린 손을 잡은 노인이 보였다. 그 장면이 금세 멀어졌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잠깐만 쉬었다 갈까? 은지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괜찮다. 목이 말랐다. 그러나 물병을 열지 않았다. 입술이 트는 느낌이 오히려 현실 같아서였다. 우리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담벼락 너머로 철제 대문이 보였다. 표지판 같은 건 없었다. 나는 멈칫했다. 여기가 맞아?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차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이쳤다. 나는 수첩을 더 꽉 쥐었다. 종이 끝이 손바닥에 눌려 자국이 났다. 대문 앞 초인종 아래 작은 명패가 반짝였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 앞에 섰다. 초인종 소리가 귓속을 톡 건드렸다. 초인종이 울리자 대문이 열렸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낯선 집, 낯선 공기. 이제 여기서 내 여생을 보내야 하는구나라는 체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들이 보였다. 아이들 운동화, 여자 구두, 남자 구두.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요양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은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들어가 보세요.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거실로 들어서자 뜻밖에도 큰아들 민수가 반갑게 맞았다. 아버지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이어 작은아들까지 계단에서 내려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다. 혹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건가? 하지만 분위기는 눈물보다 웃음이 가득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겁니다. 큰 집하고 저희가 합가를 했어요.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낡은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빛바랜 종이가 바람에 한 장 흘러갔다. 나는 무릎을 굽히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느리들이 놀라 왜 우세요? 라며 달려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버려진다는 공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은지와 수진이 집안을 살피던 이유,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던 이유, 가방만 간단히 챙기라던 말. 그 모든 게 합가 준비였던 것이다. 아들들은 내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린 화장실, 허리를 받쳐주는 침대, 버튼이, 큰 리모컨이 딸린 텔레비전, 그리고 창가에는 내가 오래전부터 원하던 안락의자. 냉장고에는 내가 즐겨 먹던 고등어 반찬과 아침마다 마시던 둥글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텃밭까지 만들어 놓았다. 상추와 깻잎, 그리고 고추 모종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다. 아버님이 직접 가꾸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의 설명을 듣는 순간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저녁 무렵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외치며 달려드는 작은 손녀의 품에 안기자 오랜만에 웃음이 터졌다. 큰 손자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매일 할아버지랑 숙제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맑고 반짝였다. 오랜 세월 보험 영업으로 수많은 집을 드나들며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보다 지금 눈앞 손주들의 얼굴이 더 소중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아내를 잃은 뒤 혼자 차갑게 먹던 밥상과는 달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따뜻한 국물처럼 가슴을 데워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된장국을 끓여주었고 점심에는 민수가 퇴근 전 도시락을 챙겨두고 갔다.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냈고 나는 가끔 수학 문제를 풀어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은 손녀는 그림을 그려와서 내 무릎에 앉아 보여주곤 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던 나를 큰 손자가 가르쳐주며 할아버지, 이제 영상통화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낡은 수첩 대신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의 일정을 기록하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종종 경로당에도 들렀다. 그곳 어르신들 대부분은 여전히 혼자 살며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몇몇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언젠가 버려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말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어둡다. 물가는 오르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요양시설의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작은 이야기는 적어도 몇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씨를 놓아주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낡은 수첩을 다시 펼친다. 그러나 더 이상 고객 이름이나 보험료 날짜를 적지 않는다.
대신 손주와 산책할 약속, 며느리와 장 보러 갈 시간, 아들들과 바둑 두는 날을 기록한다. 수첩은 바래졌지만 그 속에 적힌 글씨는 다시 살아있는 듯 또렷하다. 오늘도 함께 산다.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 홀로 계시진 않나요? 언젠가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그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처럼 요양원에 간다고 믿으며 눈물 찢던 사람이 뜻밖의 문 앞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을 잃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성북구에 사는 71살 정혜석 씨다. 젊은 시절 그는 대기업 제조업 부서에서 평생을 일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땀을 흘렸고 늘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다라는 상사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 결과 그는 정년을 채우고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늘 낡은 다이어리에 적어 두던 것이 있었다. 은퇴 후 준비라는 제목 아래 주거 안정, 의료 대비, 자녀와의 관계, 취미 생활, 사회활동 5가지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내 윤정숙 여사는 늘 남편의 그런 꼼꼼한 습관을 두고 당신은 보험 설계사 같아라며 웃곤 했다. 은퇴 직후 찾아온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퇴직 당시만 해도 정혜석 씨는 앞으로는 여행 다니면서 천천히 살자고 생각했지만 곧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절감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물가가 치솟았다. 전기요금은 2차례 인상되었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도 부담이 커졌다. 동네 시장에서 사던 배추 한 포기 값마저 작년보다 더 비싸졌다. 동년배 친구들은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유행처럼 번지던 무인 창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한 달도 안 되어 적자가 쌓였고 몇몇은 대출이자에 쫓기며 고생하고 있었다. 정혜석 씨 역시 주변 권유를 받았다. 형님, 요즘 코인 조금만 넣어도 2배는 금방이에요. 노후엔 월세 들어오는 상가 하나가 최고라니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르는 건 안 한다. 안정적인 게 최고지. 그는 퇴직금을 3갈래로 나눴다. 일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굴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넣었고 일부는 장기 채권과 안전한 ETF에 분산시켰다.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CMA 통장에 남겨두었다. 아내와는 절대 원금 깨먹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갈등은 자녀 문제에서도 있었다. 아들 부부가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그 순간 그는 잠시 흔들렸다. 당신, 애들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들며 답했다.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내주면 우리 노후는 누가 지켜? 빌려줄 순 있어도 다 줄 순 없어. 결국 그는 일부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은행 대출로 해결하게 했다. 덕분에 관계는 잠시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부모의 뜻을 이해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건강이었다. 은퇴 후 불규칙한 생활로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경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친구들이 술자리를 권할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는 건강이 재산이라며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돌았다. 아내는 남편의 땀 젖은 운동복을 받아들며 이제야 당신이 진짜 자기 몸 챙기네라며 안도했다. 2023년 겨울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친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다. 혜석아, 내 고등학교 동창 태수 알지? 퇴직금 다 날리고 요양원 갔다더라. 그 말을 들은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내가 준비한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혜석 씨 집 거실 한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그 위에는 한 달 지출 계획이 크게 적혀 있었다. 공과금 15만 원, 식비 4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여가비 10만 원. 매달 이렇게 나눠 쓰면서도 그는 여유를 남겼다. 남은 돈은 자동으로 적립식 펀드에 들어갔다. 주말이면 그는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놀러 오면 직접 만든 야채전을 부쳐주었다. 손자는 할아버지 방 안에 있는 낡은 다이어리를 보며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이건 말이다. 내가 은퇴 전에 세운 계획 노트야. 이거 덕분에 우리 집이 든든한 거야.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멋있다라고 말했다. 2024년 봄, 정혜석 씨는 병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혈압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당 수치도 위험합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같은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결국 무너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다이어리에 적어둔 글귀를 떠올렸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로 그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 매일 새벽 5시 공원 산책을 빠뜨리지 않았고 집 안식탁에는 채소와 생선이 중심이 되었다. 술자리는 단호히 끊었다. 처음엔 친구들이 섭섭해했지만 몇 달 뒤 오히려 그를 따라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당신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정수가, 내가 무너지면 우리 둘 다 힘들어져. 조금 힘들어도 지켜야 해. 그 대화는 부부의 결심을 더 굳게 했다. 몸 상태가 점점 회복되면서 그의 노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퇴직금 일부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왔고 국민연금도 함께 받으면서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한 번은 아들이 다시 부탁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전세금이 또 오르는데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정혜석 씨는 잠시 고민하다 차분히 말했다. 아들아,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무리해서 도와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대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그는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아 대출 조건을 비교해주고 세입자 권리금 문제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었다. 직접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 몇 달 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해내야죠. 이 일은 가족 간 신뢰를 더 단단히 만들었다. 2025년 현재 정혜석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다. 아침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점심엔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한다. 오후에는 손자 손녀와 비디오 통화를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도서관을 찾는다. 집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낡은 다이어리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치나 계획표만 적히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쓰여 있다. 오늘도 함께 웃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켰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곤 한다. 내가 큰 돈 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다만 욕심내지 않고 기본을 지켰을 뿐이지. 건강 챙기고 돈은 나눠 쓰고 자식과 선을 지킨 것. 그게 다야. 동네 경로당에서 그가 전하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어.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해야지. 정혜석 씨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병원비가 두려워서 잠 못 이루지도 않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아내와의 믿음으로 든든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 정혜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준다. 노후 준비에 정답은 없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답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이어리 한 권에라도 계획을 적어두고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간다면 정혜석 씨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사례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통계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결코 특별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독거노인 수는 약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70살 이상 고령층에서 혼자 사는 비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넘어짐, 만성질환 악화, 약 복용관리 소홀 같은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공백이 직접적으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 돌봄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낙상 사고로 인한 노인의 입원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의 낙상으로 소요되는 입원 비용이 수백만 원을 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낙상 사고를 한 번 경험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재발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악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통계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호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인 세대가 수령하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약 65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같은 해 발표한 노인가계 실태조사에서는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약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원 입소를 하게 되면 시설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에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본인 부담금은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며 추가 간병비나 개인 물품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아도 생활비와 요양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통계와 연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발표한 세계 노인돌봄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가족 돌봄의 부담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여전히 강한 반면 실제로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미국 노인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2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일수록 시설 입소가 곧 경제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논문 중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규칙적인 약 복용과 안전관리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심리적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시설 중심 돌봄이 주는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노인 학대와 관련된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연간 500건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별도 연구에서는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투여, 방임, 언어적 학대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율이 낮아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학술지인 The Lancet Public Health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률은 보고된 수치보다 최소 2~3배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제도적 관리와 인력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통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같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신체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 사회적 관계망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노후 대비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즉,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행복과 존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 준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와 제도가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나 중증 질환자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경증 노인들도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방문요양방문간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일정 부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특히 2024년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자체별 노력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단기간 요양보호사 파견이나 응급 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만 약 10만 건이 넘는 긴급 돌봄이 제공되었다고 발표했죠. 경기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전담 생활지원사를 배치해주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강화해 집안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돌봄센터와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이런 지역 기반의 정책은 실제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응급실 이송까지 이어질 뻔한 위기를 사전에 막아낸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돌봄과 동시에 생활비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고령층에게 매달 소액의 돌봄 수당을 지급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대안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입니다. 요양시설에만 의존하기보다 마을 단위에서 노인과 이웃이 함께 돌보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죠. 실제로 OECD 보고서에서도 Aging in Place 정책이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현재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 진행된 나라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 노인이 사는 동네 안에서 의료, 간호, 돌봄, 예방, 주거를 한 번에 연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양원 입소율이 줄어들고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가 유명한데 덴마크는 1980년대부터 아예 대형 요양시설 신축을 중단하고 재가 돌봄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노인이 집에서 간호사와 돌봄 인력을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 대신 서비스 하우스라는 소규모 주거 공간을 마련해 독립성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메디케어 제도를 활용해 홈 헬스케어, 홈 헬스케어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원격 의료와 스마트 기기를 접목해 혼자 사는 노인이 응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기반 돌봄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의 정책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의 작은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와 예산을 늘리고 지자체는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며 가정과 개인은 기본적인 안전과 재정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부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서비스에 신청하는 일까지 그 모든 게 쌓여서 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처럼 지역 안에서 돌봄과 의료, 주거가 함께 해결되는 구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정책과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연구에 기반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지자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필요한 제도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낡은 수첩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사라졌어도 손주가 부르는 할아버지라는 한마디는 여전히 내 삶을 적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보험 영업을 하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준비되지 못한 노후 속에서 나는 이제 짐인가라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간다고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하던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지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버려진 존재로 남게 된다는 생각, 그것만큼 가슴 저린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면서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에 노후 준비라는 글자를 적어가며 퇴직금 일부를 나누어 연금과 안전자산에 투자했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의 부탁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원칙을 지켰고 결국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내와 함께 새벽 공원을 걷고 손자 손녀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낡은 수첩 대신 아이들의 웃음과 가족의 대화가 그의 하루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준비 없이 나이 들어 후회와 서러움 속에 눈물을 흘릴 것인지, 아니면 미리부터 작은 계획과 실천으로 존엄과 행복을 지켜낼 것인지, 선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지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나이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존재가 될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될지, 그 차이는 결코 크지 않은 작은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한 장, 다이어리에 가계부를 쓰는 습관일 수도 있고, 아픈 몸을 스스로 돌보려는 운동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비극적인 사연은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두 이야기는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받는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또 미래의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함께 활용하며 나아간다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의 노후가 눈물이 아닌 미소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찾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